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엉뚱한 보쌈과 산사를 내려온 비구니. 독수공방 최부자의 황당한 제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두매산골. 알부자로 살고 있는 최부자가 이런 첩첩산 중에 집을 지은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전통 때문이었지요. 천년 명당이라 하여 오로지 재물을 지키기 위해 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홀로 덩그마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99칸의 기와집은 그 위세가 대단하였습니다. 최부자는 오늘도 사랑방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만 뻑뻑 빨아대고 있었습니다. 쉰줄에 접어드는 나이까지 독수공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지요. 하루하루가 지루하구먼. 긴 밤이 어찌 이리도 더디 간단 말인가. 옆구리가 시려 잠이 와야지 원. 문풍지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팔자 돈 있으면 뭐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는데. 그때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덩치가 황소만한 사내가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의 상머슴 돌쇠였지요. 힘은 장사여, 먹성은 귀신인데 머리 굴리는 재주는 군뱅이보다 못한 우직한 사내였지요. 날이 부르셨습니까요? 아궁이에 장작은 고래가 막힐 정도로 넉넉히 넣었습니다요. 돌쇠가 콧물을 훌쩍이며 들어오자 방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이놈아 돌쇠야. 그렇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쩌냐? 얼른 닫거라. 황소바람 들어온다. 돌쇠가 얼른 문을 닫고 윗목에 쭈그리고 앉자 최부자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내 너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네가 내 집에서 머슴살이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 네 나이가 올해로 몇이냐? 예, 30줄에 접어들었습니다요. 날이 깨서 거두어 주신 덕에 밥은 안 굶고 삽니다요. 그래. 헌데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언제까지 남의 집 종살이만 할 수는 없지 않으냐? 너도 네 땅이 있고 네 집이 있는 떵떵거리는 양민이 되고 싶지 않느냐? 양민이라는 말에 돌쇠의 눈이 왕방울만 하게 커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던 그에게 양민이 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름없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설마 날이 저를 면천이라도 시켜주신단 말씀이옵니까? 소인의 노비 문서라도 없애주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돌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부자는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곰방대를 내려놓았지요. 암 그렇고 말고 내가 내일날 박는 대로 관아에 가서 네 노비 문서를 불태워주고 내친김에 농사 지을 놈 5 마지기까지 떼어주마. 돌쇠는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비 문서 소각에 논 5 마지기라니. 이건 꿈에서나 나올 법한 천지개벽할 일이었지요. 논 5 마지기면 처자식 굶기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무얼 하면 되겠습니까요? 소를 잡으라면 맨손으로 잡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요. 시켜만 주십시오. 돌쇠야. 소를 맨손으로 잡으면 네 손이 나만하지 않을 터인데 논 5 마지기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설마 너를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겠느냐. 그럼 소인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요? 최부자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돌쇠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 윗마을 김씨 과부댁 말이다. 얼마 전에 탈상했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인물 곱고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그 댁 말이다. 내 그 부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중매쟁이를 넣자니 체면이 안 서는구나. 최부자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오늘 밤이 길 일이다. 달도 없고 눈발도 굵으니 사람 눈 피하기에는 딱 좋지 않느냐? 네가 가서 소리 소문 없이 보쌈을 해오란 말이다. 보쌈 말씀이십니까요? 돌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보쌈이라니. 나라법으로 그만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요. 자칫 잘못하면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거나 옥살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노비 문서 소각과 논 5 마지기가 어른거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마당이나 쓸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룻밤 모험으로 내 땅을 가진 주인이 될 것인가.
실수하면 니놈 뼈도 못 추릴 줄 알거라. 앵두나무 집이니라. 기와집 중에서도 담장이 유독 낮은 그 집이니라. 알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제 등짝이 널찍하니 모셔오는 건 일도 아니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나리는 새장가 드시고 소희는 양민이 되는 겁니다요. 돌쇠는 넙죽 절을 올리고는 쌀가마니를 나를 때 쓰는 커다란 볏짚 자루와 무명천부터 챙겼습니다.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크게 타올랐지요. 오늘 밤 돌쇠의 인생이 바뀔 참이었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돌쇠는 집신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요. 눈앞이 하얗게 변해 한 치 앞도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춥다 추워. 그래도 논타선 맞이기가 어디냐. 가자, 돌쇠야. 오늘만 고생하면 내일부턴 김서방 소리 듣고 사는 거다. 돌쇠는 표주박에 든 막걸리를 한 잔 걸치며 추위를 이겨내려고 하였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하지만 돌쇠는 평소에도 길눈이 어두웠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탓에 지형지물까지 구분하기가 힘들었지요. 게다가 빈속에 들이킨 술기운까지 도니 여기가 윗마을인지 뒷산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보자. 나리 말씀이 고개를 하나 넘고 개울을 건너서 왼쪽으로 꺾으면 담장 낮은 기와집이 나온다고 했지. 돌쇠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의 방향 감각을 잃고 오른쪽 산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산 중턱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암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눈속을 헤치며 걷다 보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담장이 낮은 집 한 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 그것이 앵두나무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그저 나무로만 보일 뿐이었지요. 옳거니. 저기가 바로 앵두나무 집이구나. 담장이 낮은 걸 보니 틀림없어. 역시 나리 말씀대로 찾기 쉽구먼. 돌쇠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담장을 넘었습니다. 눈이 수북하게 쌓여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안채로 보이는 방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상하구먼. 과부댁이 잠은 안 자고 웬 연보를 외는 거야? 아, 서방님 그리워서 잠 못 이루고 부처님께 좋은 짝지어 달라고 비는 모양이구나. 딱하네 딱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나리가 호강시켜 드릴 겁니다. 돌쇠는 제멋대로 해석하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지요. 돌쇠는 준비해 온 무명천을 손에 쥐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누구십니까?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하얀 옷을 입은 비구니가 벽을 보고 돌아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회색 승복에 장삼을 걸친 모습이었으나 술 취하고 긴장한 돌쇠의 눈에는 그저 하얀 소복으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비구니가 놀라 돌아보려는 찰나 돌쇠는 잽싸게 뛰어들어가 무명천으로 비구니의 머리부터 덮어 씌웠습니다. 쉿. 조용히 하십시오. 이게 다 마님 팔자 고쳐주러 온 귀인이니 잠자코 계십시오. 소리 지르면 둘 다 죽는 거요. 비구니는 억센 돌쇠의 힘에 눌려 반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묘하게도 비구니는 처음에만 잠깐 움찔했을 뿐 이내 체념한 듯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었지요. 돌쇠는 능숙한 솜씨로 비구니를 볏짚 자루에 담아 짊어졌습니다. 어이구, 생각보다 가볍네. 우리 마님 밥 좀 많이 드셔야겠어. 자, 가자. 나의 논타선 맞이기야. 돌쇠는 자루를 쌀가마니처럼 어깨에 메고 다시 눈보라치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험했으나 돌쇠는 면천과 논다선 맞이기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마님. 내 금방 따뜻한 아랫목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쌈을 당하면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하다못해 훌쩍이며 울기라도 해야 정상이었지요. 그런데 등 뒤의 자루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안에서 무언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지요.
마님,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나리가 성질은 좀 급해도 돈은 많습니다요. 가서 따뜻한 이밥에 고깃국 먹고 등 따숩게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요? 돌쇠가 헐떡거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자루 속에서 작지만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요? 춥다고 하신 겁니까요? 수리수리? 주문을 외우는 건가? 거참, 특이한 분일세. 돌쇠는 그 소리가 무서움을 쫓으려는 주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천수경의 첫머리인 정구업진원이었는데 말이지요. 산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눈이 덮인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던 돌쇠가 그만 눈 속에 숨겨진 빙판을 밟고 휘청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돌쇠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낭떠러지 쪽으로 쏠렸습니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지요. 이대로 굴러떨어지면 뼈도 못 추리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는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 자루가 기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자루 속의 여인이 돌쇠가 넘어지려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무게중심을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돌쇠의 몸이 다시 안쪽으로 기울어졌지요. 덕분에 돌쇠는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엉덩방아만 찧었습니다. 10년 감수했구먼. 죽다 살았어. 돌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등에 업힌 사람이 짐짝처럼 가만히 있었다면 무게가 쏠려 분명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게 뻔했습니다. 어이구, 고맙습니다요, 마님. 마님이 저보다 담도 크고 중심도 잘 잡으시네요. 덕분에 둘 다 살았습니다요. 돌쇠는 헛웃음을 지으며 엉덩이에 묻은 눈을 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분이 묘했지요. 보통 여자라면 비명을 질렀을 상황에 침착하게 몸을 써서 중심을 잡아주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자루에 담을 때 얼핏 손에 닿았던 머리의 감촉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한 줌 잡혀야 하는데 마치 잘 닦아놓은 박처럼 매끄럽고 차가운 것이 손끝을 스쳤던 것이지요. 우리 마님이 쪽진 머리를 너무 단단히 묶으셨나? 돌쇠는 다시 면천과 논을 떠올리며 힘차게 걸어나갔습니다. 드디어 최부자의 기와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랑방 앞으로 달려갔지요. 나리. 저 돌쇠놈이 왔습니다요. 마님을 모시고 왔습니다요. 방 안에서 기다리다 지쳐 꼬벅꼬벅 졸던 최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와 함께 돌쇠의 거친 숨소리가 밀려 들어왔지요. 오냐? 성공했느냐? 아무도 본 사람은 없고. 예나리. 쥐도 새도 모르게 업어왔습니다요. 우리 마님이 어찌나 얌전한지 소리 한 번 안 질렀습니다요. 확실히 양반댁 귀수가 맞습니다요. 돌쇠는 의기양양하게 볏짚 자루를 사랑방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최부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입꼬리가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장하다, 돌쇠야. 내 약속대로 내일 날 박는 대로 관아에 가자. 자, 어서 풀어보거라. 내 그 고운 자태 좀 보자꾸나. 최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자루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자루 입구가 스르르 열리며 하얀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자, 나오시지요. 놀라게 해드려 미안합니다만 이제 여기가 김씨의 집입니다. 최부자가 점잖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루 속에서 사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야 할 머리는 없고 그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매끈했습니다. 고개를 든 사람은 화장기 없는 맑은 피부에 깊은 눈매를 가진 영락없는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돌쇠야, 이분은 누구시냐? 앵두나무 집 과부가 언제 출가했느냐? 최부자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소인도 모르겠습니다요. 분명 앵두나무 집으로 들어갔는데 과부댁이 머리를 깎았나? 그때 비구니 스님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나무아미타불. 소승, 암자에서 수행 중인 묘심이라 합니다. 시주님들께서 야밤에 이토록 거칠게 소승을 자루에 담아 모셔온 연유가 무엇인지요? 최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 미친놈아. 과부를 데려오라 했더니 산사를 털어 스님을 업어온 게냐. 재수온 붙었네. 재수온 붙었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요. 돌쇠야.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이 스님을 다시 자루에 담거라.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내다 버리거라. 멀리 산속에다 던져놓고 오거라. 아무도 모르게. 돌쇠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날이 지금 밖은 눈보라가 쳐서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요. 이렇게 혹독한 날씨에 내보내면 얼어 죽습니다요. 사람을 어찌 죽으라고 내보냅니까요?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라. 여승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느냐. 게다가 스님을 보쌈했다는 게 관아에 알려지면 우린 끝장이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란 말이다. 최 부자의 탐욕은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돌쇠는 망설였지요. 아무리 주인의 명이라도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오는 길에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아니던가요. 그때 묘심 스님이 조용히 문지방에 걸터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시주님, 쫓아내시려면 그리하십시오. 허나 이것만은 아셔야 할 겁니다. 무엇을 말이오? 이미 소승이 이댁 문턱을 넘었으니 소승과 부처님 사이에 맺은 인연을 강제로 끊어낸 셈입니다. 소승을 지금 당장 돌려보내시려거든 부처님과의 신성한 약속을 강제로 파기한 대가로 쌀 100가마니를 내놓으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대손손 스님을 파괴시킨 업보가 따라다니며 집안을 말아먹을 것입니다. 무엇이라? 쌀 100가마니? 최 부자는 기겁했습니다. 쌀 100가만이면 집안 기둥뿌리가 뽑힐 판이었지요. 업보라는 말보다 쌀 100가만이라는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최 부자는 갑자기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스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내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만. 일단 날이 꾸준히 오늘은 사랑방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최 부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스님을 방에 들였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최 부자는 밤새 네 팔자야 쌀 100가마니를 읊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으나 날씨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최 부자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스님을 어떻게든 내보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아침상 드려라. 돌쇠가 부엌에서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밥상 꼴이 가관이었지요. 이 빠진 밥그릇에는 김이 다 빠진 찬밥 덩어리가 굴러다니고 반찬이라고는 짠지 두어 쪽과 간장이 전부였습니다. 날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요? 그래도 손님인데 개밥 같은 찬밥을 주시다니요. 소인이 먹던 밥보다 못합니다요. 시끄럽다. 재수없게 들어온 손님한테 따뜻한 밥은 무슨. 쌀 한 톨도 아깝다. 얼른 먹고 가라고 하거라. 최 부자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획 돌아앉았습니다. 돌쇠는 화가 치밀었지요. 아무리 주인의 명이라고 하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밥상을 비구니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는 길에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요. 스님, 제 밥은 방금 해서 따뜻합니다요. 차라리 이걸 드십시오. 돌쇠가 자신의 고봉밥을 스님 앞으로 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묘심 스님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거사님.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것이 개게 도리지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스님은 딱딱하게 굳은 찬밥 덩어리를 집어들고는 최 부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축원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댁 조상님들은 저승에서 참으로 배가 고프시겠습니다. 그 말에 최 부자가 귀를 쫑긋했습니다. 조상 이야기가 나오니 양반인 최 부자도 움찔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 제사상은 꼬박꼬박 차리고 있단 말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는 승려에게도 이런 찬밥을 주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돌아가신 조상 제사상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제사상에도 찬밥 덩어리나 던져주시겠지요. 쯧쯧. 굶주린 조상신이 노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곳간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 하던데. 쌀이 다 타버리면 쌀 100가마니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방금 곳간에 불을 지른다고 하였소.
조상신이 노한다는 말에 최 부자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묘심 스님이 말한 대로 그동안 제사상에 따뜻한 밥을 올린 적이 없던 것이지요. 곳간에 불이 난다는 상상만으로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뭐 타느냐? 당장 밥상 물리거라. 부엌으로 가서가 지은 윤기 자르르한 이 밥에 고깃국을 끓여오너라. 조기 구이도 올리고 전도 부치고 아주 떡 벌어지게 차려오거라. 어서. 최 부자는 호들갑을 떨었고 옆에 있던 돌쇠는 고소하다는 듯 키득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작 그러셔야지. 묘심 스님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 부자는 스님의 눈치를 보며 땀을 뻘뻘 흘렸지요. 거하게 아침상을 받은 스님이 식사를 마치자 최 부자는 이제야말로 스님을 내보낼 타이밍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아침부터 여승이 집에 들어와 밥까지 먹고 나가는 것이 영 찜찜했지요. 어릴 때부터 듣던 속설에 따르면 아침에 여자가, 그것도 여승이 집에 들면 재수가 옴붙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광에 가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 퍼오너라. 돌쇠가 소금 바가지를 들고 오자 최 부자가 비장하게 명령했습니다. 스님이 문지방을 넘자마자 등 뒤에다 소금을 팍팍 뿌리거라. 아주 하얗게 뒤집어 쓰도록 말이야. 액땜을 해야지 원. 돌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리. 어찌 귀한 분께 소금을 뿌립니까요? 천벌 받습니다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요. 이놈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니놈이 노비 문서를 태우기 싫은 게로구나. 눈 다섯 맞이기가 싫으냐? 노비 문서라는 말에 돌쇠가 주춤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린 것이지요. 돌쇠가 울상을 지으며 소금 바가지를 쥐었습니다. 그때 고무신을 신던 묘심 스님이 돌쇠를 제지하며 최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주님, 소금을 뿌리시겠다고요? 그렇소. 액땜에는 소금이 최고 아니오. 내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니 이해하시오. 스님은 합장하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시주님, 소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그야 배추 절이고 생선 절일 때 쓰지. 썩지 말라고 쓰는 거 아니오. 그렇지요. 물건이 상하지 않고 오래오래 보존되라고 쓰는 것이 소금입니다. 헌데 제게 소금을 뿌리시면 시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재수 없는 기운이 소금에 절여져 썩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천년만년 이 댁에 생생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도 뿌리시겠습니까? 최 부자는 멍하니 소금 바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지요. 재수 없는 기운을 소금으로 절여서 대대손손 보관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지요.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찍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최 부자는 기겁을 하며 소금 바가지를 빼서 마당 구석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소금이 눈 위로 흩뿌려졌지요. 돌쇠야, 소금 말고 물을 뿌려라. 아니, 그냥 빚을만 해라. 깨끗하게 쓸려나가게. 돌쇠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에 천하의 최 부자가 당하는 꼴이 통쾌하기 그지없었지요. 스님은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스님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요. 쌀백 가마니는 안 줬지만 밤새 따뜻한 아랫목 내주고 아침에 귀한 고깃국까지 먹여 보냈으니 믿지는 장사였습니다. 본전 생각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잠깐. 스님 가는 마당의 셈은 확실히 합시다. 최 부자가 다급하게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셈을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밤새 재워주고 아침까지 거하게 대접했으니 밥값과 방세는 내놓고 가셔야지요. 내 쌀이 어디 땅 파서 나오는 줄 아시오? 적어도 엽전 10량은 내놓아야지. 돌쇠가 기가 막혀 펄쩍 뛰었습니다. 나리. 보쌈한 것도 모자라 밥값을 내라니요.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합니다요. 시끄럽다. 장사꾼이 미치고 장사하는 거 봤느냐? 내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최 부자는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묘심 스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철저하신 분이군요. 정확히 셈을 원하시니 해드리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과의 신성한 약속을 깬 대가인 쌀백 가마니부터 정산하시지요. 쌀백 가마니 값에서 하룻밤 밥값과 방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지금 당장 주시지요. 쌀이 없으면 땅 문서로 주셔도 됩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비구니에게는 말로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최 부자는 마당에 세워져 있던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것이지요. 이 요망한 중이 어디서 말장난이야. 감히 양반을 능멸해. 최 부자가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돌쇠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돌쇠야. 당장 이 몽둥이로 저 중놈을 치거라. 입을 못 놀리게 매우 치거라. 어서. 돌쇠가 몽둥이를 들고 망설이자 최 부자가 악을 썼습니다. 어서 치지 못해. 니놈이 내 말을 거역하면 약속한 면천이고 나발이고 없느니라. 지금 당장 치지 않으면 니놈 노비 문서는 영영 태우지 않을 것이니라. 평생, 아니, 네 자식 새끼까지 대대손손종으로 부려먹을 것이니라. 논 다섯 맞이기도 없느니라. 어서 치거라. 노비 문서와 자식.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돌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몽둥이를 쥔 손에 땀이 찼지요. 눈앞에는 평온한 표정의 묘심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뒤에는 악귀처럼 소리 지르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몽둥이를 휘두르면 나는 양민이 된다. 내 논이 생긴다. 내 자식은 종놈 소리를 안 듣고 산다. 하지만 돌쇠의 머릿속에 지난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벼랑 끝에서 자신을 살려주려 몸을 던졌던 비군이었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밥을 거절까지 했던 스님의 배려. 그리고 탐욕스러운 주인에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꾸짖던 그 지혜. 사람이 짐승이 되어서야 어찌 양민이 된들 행복하겠는가. 돌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가 스님을 칠 줄 알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어서 치거라. 그러나 다음 순간 돌쇠는 몽둥이를 들어 올리는 대신 획 돌아서서 최 부자와 스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나리, 돌쇠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올림이 있었지요. 소인은 못하겠습니다요. 무엇이라? 내 놈이 미쳤느냐? 양민이 되기 싫단 말이냐? 논 다섯 맞이기가 싫으냐? 돌쇠는 몽둥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지요. 예, 안 하겠습니다요. 평생 남의 직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요. 하지만 은인을 배신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까지 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요. 오던 길에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요. 돌쇠는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치시려거든 저를 치십시오. 제 등짝은 넓어서 맞아도 끄떡없습니다요. 하지만 스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시려면 저부터 죽이고 가셔야 할 겁니다요. 마당에는 찬바람만 쌩하니 불었습니다. 최 부자는 멍하니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요. 노비 문서 한 장이면 영혼까지 팔 줄 알았던 머슴이었으니까요. 그런 머슴이 은혜와 도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건 제안을 거절하고 주인에게 대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들고 있던 곰방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요. 그때 묘심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엎드린 돌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시주님. 시주님은 곳간에 쌀이 썩어날 만큼 부자이고 이 사람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머슴입니다. 허나 지금 누가 더 부자입니까? 시주님은 재물은 가졌으나 마음은 저 머슴보다 가난합니다. 이 머슴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님이 와 계십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쉰평생 악착같이 돈만 쫓아 살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줄 사람 하나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 미천한 머슴보다 못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내가 헛살았구먼.
헛살았어. 최 부자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듯 그의 굳어있던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최 부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약속대로 돌쇠를 데리고 관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현감이 보는 앞에서 돌쇠의 노비 문서를 불태웠지요. 나리. 아니, 어르신. 정말 태우시는 겁니까요? 그래. 이제 너는 양민인이라. 그리고 여기 약속한 논 5마지기 문선이라. 바꿔라. 최 부자는 논문서를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돈 귀신에 씌어 짐승으로 살다 죽었을 게다. 고맙다, 돌쇠야. 아니지. 이제는 김서방으로 불러야겠구나. 돌쇠는 땅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또한 최 부자는 암자를 찾아가 묘심 스님께 정식으로 사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암자의 낡은 기와를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매년 겨울마다 쌀 100가마니를 시주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것은 억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보시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암자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묘심 스님은 새로 올린 법당의 기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 잘못 깬 단추가 때로는 새로운 옷을 만들기도 하니까. 그리고 마을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개과천선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가로 거듭난 최 부자의 선행이 소문이 났고 이웃 고을에 덕망 있는 과부댁과 혼담이 성사된 것입니다. 억지로 훔쳐 오려 할 때는 오지 않던 인연이 마음을 비우고 베푸니 제발로 찾아온 셈이었지요. 최 부자의 혼례식 날 하객들 사이에는 회색 승복을 입은 묘심 스님도 있었답니다. 스님. 와주셨군요. 양민이 되어 새 옷을 입은 돌쇠가 달려와 스님을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여유가 넘쳤습니다. 거사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다 스님 덕분입니다. 그때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머슴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최 부자가 신부를 맞이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지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으나 돌쇠는 여전히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치 있게 지혜를 발휘한 묘심 스님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스님을 마음속에 품다니. 불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다니. 그렇게 묘심 스님을 잊어보려고 하였던 돌쇠 앞에 웬 아리따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돌쇠는 여인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묘심 스님의 얼굴이 겹쳐 보인 것이었지요. 설마 묘심 스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속세가 궁금하였는데 마침 저를 보쌈하셔서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시 환속하였습니다. 묘심 스님은 다시 속세로 돌아와 평범한 여인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심성이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찾아온 것이지요. 돌쇠의 색시가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한동안 그리웠던 묘심 스님과 재회한 것이지요. 돌쇠는 묘심 스님을 닮은 총명한 두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못 깬 단추가 때로는 옷의 맵시를 망치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멋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 엉뚱한 보쌈 소동은 비구니의 지혜와 머슴의 용기 그리고 늦게나마 깨달은 부자의 참회로 인해 강원도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인을 갖춘 사람은 천하에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묘심 스님의 지혜로운 인이 결국 최부자를 감화시키고 돌쇠까지 구원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지요. 묘심 스님의 지혜를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